하루에 두 번 보는 게 좋은 거 아닌데? 아까 그런 거 최근 48쪽 보시면 요거 하나 말할게. 눈물방울과 같이 특히 이제 가치가 첫 번째로는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 뭐뭐처럼. 그래서 영어의 전치사로 like. 네, 눈물방울처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머리 깎고 지금 둥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눈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이제 땅으로 뚝뚝 떨어지더라.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뭐겠어? 두 번째는 눈물방울과 함께. 눈물방울과 함께. 함께. 이제 머리에서는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눈에서는 눈물도 함께 떨어지고, 이렇게.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게 뭐 좋아서 되는 건 아니겠지? 이뻐서 막 웃음이 나오진 않겠죠. 눈물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장면이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전치사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라이크와는 좀 다른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중의적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나왔을 때 이제 시에 대한 설명 묻는 문제에서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시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택지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 크게 2번에 뭐 변화법 해서 또 이제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글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 해갖고 종류를 보니까 거기 1번 도치부터 해서 여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6번에 이제 연쇄까지 있는데 요것들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 이제 나오죠, 분명히. 그리고 그래서 일단 도치는 들어보셨죠? 정상적인 배열선 순서를 바꿔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려는 표현 기법. 예. 여기 뭐 예로 나와 있는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즉 유치원의 이제 유명한 시예요. 깃발이라는 시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도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누구인가. 누구인가가 원래 이제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것들을 좀 정리한 어떤 시를 선생님이 하나 이제 여기 써주고 이제 확인을 해보게 할 거야 이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리법. 시에서 아주 많이 쓰는 이제 방법이죠. 시에서 서리. 자, 거기 극히 당연한 말을 의문형으로 표현하여.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돼요. 당연한 말을 의문형으로 표현하여라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서리법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즉 선택지에서 서리적 표현이 있다 이 시에. 그러면 일단 시에 뭐가 있는지 의문형 문장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형 문장이 없다면 일단 서리법은 아니야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나올 때가 있어. 이게 주의해야 되는 건데. 자. 선택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서리를 통해 서리적 표현을 통해 의문을 제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사실은 뭐야?
틀렸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형식만 의문문의 형식을 했다는 거지.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국어 문제 풀 때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이제 약간 날려서 읽거든. 그냥 선지고 지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리 의문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섞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서리에 의문문 형식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실제로 서리법이 의문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이거는요 이제 선생님이 뭐 살면서 이제 많이 경험해봤는데 뭐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 집사람이 갑자기 그 어디 액세서리 가게에 이제 들어가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목걸이 하나를 딱 집더니 자기야 이거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문문이 아닌데 나는 그거 당신한테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별론데 그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삐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거 이쁘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 나한테 의문을 제시한 게 아니야. 나 이거 살 거니까 빨리 돈 내 이 새끼야 이제 이거였는데 그때는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그때 이제 알아차렸었는데 결혼해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더라고.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동네에서 맨날 한 10만 원 주고 파마하다가 갑자기 뭐 친구들 바람이 불었는지 그 청담동 가더니 한 3배 한 30만 원짜리 파마를 하고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쎄빠지게 돈 번 거 갖고 이 여자가 머리에다 30만 원씩 돈을 쓰는 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나 머리 이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근데 아니 별로 뭐 동네랑 뭐 별 차이 그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살면서 이게 이 서리법을 잘 이해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제 이게. 그래서 나 머리 이쁘지 않아? 우리 집사람이 물어본 게 이쁘냐 안 이쁘냐 의문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그지? 이쁘다고 말해라. 이제 그래서 결국 여기서 극히 당연한 말을 이제 의문형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있잖아. 이제 이게 이제 서리법인데 형식만 의문이지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 4번에 이제 반어와 역설이 있는데요. 요거 은근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어와 역설을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짚어봐야 돼요. 자, 반어는 말 그대로 표현된 말과 속뜻, 즉 겉으로 표현된 말과 의도가 상반되는 말하기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책에서 설명하기로는 좀 나눠서 상황적 반어다 혹은 언어적 반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상황적 반어라는 것은 여기 보면 기대되는 상황과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다 소설 제목인데요. 여기 소설 제목 자체가 이제 기대되는 상황과 실제 상황이 불일치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채만식의 태평천하라는 이제 뭐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윤직원 영감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윤직원 영감이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돈은 많았는데 이제 양반 권력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맨날 치이고 이제 이러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일제 시대가 되면서 돈으로 뭐 양반 같은 이제 권세도 누리게 되고 아주 뭐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일제 강점기가 이 사람에게 더 좋은 시절이야. 근데 이제 그 자기 손자 하나가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갔는데 그 일본 유학 가서 내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런 검사 이제 이런 게 돼갖고 이제 출세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걔가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이제 편지를 봤더니 막 뚜껑 열려갖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미친 놈이 왜 이 좋은 세상에 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냐 이 좋은 태평천하에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일제강점기가 우리 백성들에게 태평천하는 절대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에게만 태평천하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제 의도한 제목 자체가 윤직원이라는 인물에게는 태평천하지만 사실은 조선인들에게는 완전히 그 지옥 같은 시절이었잖아요. 이 일제강점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단어적으로 제목 자체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은 거야.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도 뭐 대략 아시죠? 그지? 그래서 현직원의 운수 좋은 날도 뭐 대부분 한번 읽으면 읽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아내가 그죠?
아프죠. 그래서 근데 그날따라 막 인력과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돈이 잘 벌려.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어갖고 친구한테 술도 한 잔 사고 이제 아내가 아침에 먹고 싶어 했던 설렁탕을 사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사실 이제 죽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되던 아주 운수 좋은 날이었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그 김첨지라는 주인공이 사실 이제 아내한테 막 말도 막 하고 좀 그렇지만 사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만 좀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츤데레 김첨지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아내가 이제 설렁탕을 못 먹어. 그래서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가슴 아픈 마무리가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좀 하는데 이제 이 인터넷에 이 댓글 다는 애들은 내가 볼 때 거의 천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오래된 게 얼마 안 하모르겠다. 그 삼성의 그 갤럭시 노트 7인가 그 시리즈가 갑자기 배터리가 폭발해서 막 불나고 그래갖고 전량 회수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갤럭시 7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삼성이 그거를 전량 다 회수하고 이제 삼성 휴대폰이 잘 나가다가 이제 큰 위기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반대급부로 삼성이 이제 위기를 맞으니까 반대급부로 장사가 잘 될 휴대폰이 뭐가 있었을까? LG폰. 애플은 어차피 뭐 이제 그 당시에 좀 워낙 이제 잘 나가는 거였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이제 LG가 갑자기 이제 많이 팔릴 거다. 삼성이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나중에 크게 LG가 그렇게 뭐 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가 이제 배터리 폭발 사건 뉴스가 나오고 한참 이제 지나서 LG 매출 상승 기대했으나 뭐 크게 생각보다 기대가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바로 댓글이 뭐라 달렸냐? LG야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뭐 이제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LG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LG는 작년부터인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LG 폰은 이제 집에 아마 공기계로 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도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반어적인 대표적인 이제 사례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 밑에 나오는 그냥 말 그대로 시의 어떤 표현이 속의 의미와 다르게 이제 표현되는 이런 이제 반언을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진달래꽃입니다. 진달래꽃 이제 천년을 보면 나보기가 껴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년에 또 수미상관으로 비슷하게 이제 표현해 놓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건데 사실 진달래꽃에서 이게 왜 반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보기가 엮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게 이제 반어라는 것은 그럼 사실 속마음은 어땠단 얘기야 화자가 고이 보내주지 않겠다 속마음은 그거야 고이 보내주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는 고이 보내주겠다 이랬잖아 이제 이게 이제 반어인 거야.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이 보내주고 싶지 않겠지 나보기가 엮여 가시는데 이 시의 화자 여잔데요 그치? 자 여기 여학생들도 있죠 만약에 사귀던 남자가 날 보고 역겹다고 역겹다는 건 뭐예요? 토할 것 같다는 거지 날 보더니 무슨 이제 그러면 나는 내가 봐도 역겨워 고이 보내줘 이러겠니? 아니죠 그치? 또 쫓아가서 똑같이 토해주든지 아니면 싸대기라도 이제 날려줘야 정상인데 겉으로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진달래꽃의 화자는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면서 사실은 이게 거의 가지 못하게 하는 프로야 프로. 이 진달래꽃 화자랑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그 화자가 고전시의 그 가시리의 화자. 이 가시리랑 고려 소교 뭐 본 적 있지? 가시렵니까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이러면서 날라와 어떻게 살라 하고 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도시오셔셔 이게 이제 가시리야. 얘는 정말 순진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정말 보내주고 싶지 않지만 아예 붙잡으면 더 이제 질려서 갈까봐 보내주는데
가자마자 다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가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달래꽃 화자는 내가 싫어서 역겨워서 가실 거면 말없이 보내줄 테니까 가라 이거야. 그런데 자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지.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곳에 뿌리오리다. 그러니까 자기 분신인 진달래꽃을 뿌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받고 가라는 얘기야. 나를 받고. 근데 세상에 어떤 독한 놈이 자기가 사랑하던 여자가 지금 좀 싫어졌다고 해서 받고 가겠니? 응? 막 지금 그것도 진리면 죽어있냐 나 이상이냐 좀 이러면서 이러고 가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 말란 얘기죠. 이제 왜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날 잘 거면 날 죽이고 가. 그래? 그럼 죽이고 가나? 그리고 못 가잖아 이제 그래도 그지? 그리고 이제 가지 말란 얘기야. 가지 말란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이제 단어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눈물 안 흘려. 그러니까 너 그냥 편하게 가 이건데 속마음은 뭐겠니? 내가 이 새끼야 피눈물 흘리면서 지금 칼을 갈지도 몰라. 뭐 이런 거야 이제 속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지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표현하고 속마음하고 다른다는 거죠. 그지 일상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엄마가 이제 내가 자꾸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또 실수를 했어. 그럼 아이고 이 새끼 잘한다 잘해. 이게 진짜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반어란 말이야. 반어. 그래서 반어는 속마음과 달라지는 거야. 근데 이제 역설하고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역설은 거기 나와 있듯이 표현 논리상 모순이 있는 거. 표현 논리상. 그러니까 표현 자체에 모순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예로 나와 있는 거 봐봐. 흐르는 강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 봐. 아니 강이 흐르는데 또 흐르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죠? 그지? 그 다음 이 한용운 씨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 한용운 씨의 이제 작년도 이제 EBS에도 있었던 그 대표작 님의 침묵 이런 거 보면요. 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님은 갔는데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지? 이 표현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정주의 뭐 견우의 노래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들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네. 이렇게. 아니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 있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이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이 쌉소리 아주 오져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역설법은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따지면 인생 살다 보면 이게 처음에는 말이 안 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게 오히려 맞는 말이고 진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역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제목이 견우의 노래잖아. 견우직녀가 원래 이별의 아이콘이죠. 뚝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겨우 만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만나니까 지금 수천 년째 사랑을 이어오고 있는지도 몰라. 둘이 암에 같이 살았으면 진작에 깨졌을지도 몰라.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 이게 남녀가 원래 부부도 약간의 거리감이 있고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야지 너무 붙어 있으면 이게 싸움이 잦아지고 안 좋은 게 원래 세상이지야. 연애할 때는 뭐 남녀가 붙어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아마 지하철 타고 가는데 우리 젊은 커플이 앞에 앉아갖고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달 안쪽에 만난 애들 서로 손잡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끌어안고 막 그러면서 이 남자놈이 하는 말이 자기야 나 자기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네 막 이런 너 씨발 새끼 응? 막 그냥 구타를 유발하는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속으로 아이고 이거 몇 달만 지나봐라 이제 그런 말이 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지? 그냥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이제 초기 연애 이제 모습인데 원래 사람 길게 가려면 약간 떨어져. 여기서 이별이라는 게 완전한 결별이 아니라 떨어져 있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실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좋아요. 다 경험해봐서 연애할 때는 그냥 그렇게 같이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고 막 이랬지만 막상 결혼해 보면 또 달라. 내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이 결혼 날짜를 한 5월 달인가 잡고 실제로 11월인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6개월이 시간이 더 안 가는 거야. 이제 결혼 날짜가 이제 박혀 있으니까 빨리 11월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11월 결혼했어. 아무것도 없어. 기대하는 거 없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일도 있어요. 결혼 초기에 이제 맞벌이 하다가 집사람하고 아침에 서로 출근하려고 화장실 가서 어쩌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딱 비명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쥐라도 나타났나 해갖고 이제 깜짝 왜 그래? 딱 가봤더니 치약 있죠? 치약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왜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치약을 가운데부터 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자기는 아버지한테 30년간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면 혼나게 교육을 받았는데 나는 안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이게 서로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연애할 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된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알고 보면 저게 진리야. 근데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표면적으로 모순이 되는 이런 표현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 모순형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모순형용이 이런 수식의 관계에서 모순되는 거. 여기 보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 정지용의 유창. 그 다음 또 유명한 시 김영랑의 모라니 필까지의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찬란하니 슬픔을 수식해 주는데 모순이 있다 이거야. 슬픔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냐 이거지. 그리고 황홀한 외로움이 어떻게 황홀한을 수식해 줄 수 있냐 이거지. 이런 형용이라는 건 꾸며준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꾸밈에 있어서의 모순이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역설의 이제 범주에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에서 뭐 반어적인 표현이 있다. 혹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화자의 의도와는 상반된 표현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지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표현이 있다. 이거 결국은 뭐야? 역설법이 있는지 찾으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6번에 연쇄 아시죠? 이거 말꼬리 이어가기 거기. 그래서 진짜 연쇄법의 제일 좋은 예는 진짜 이거예요. 여기 딱.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열거법하고 혼동하지 않다. 알겠죠? 열거법하고 연쇄법은 다른 거야. 꼬리를 이어받아야 이제 연쇄가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법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시가 무슨 시인지 아는 사람? 송인이라는 송인이라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한자인데 그냥 한시인데 임을 보내며 이제 이런 뜻의 고려 시대 때 정지상이 지은 한시인데 이별시의 백미로 알려진 아주 잘 쓴 시입니다. 교과서에 당연히 등장하고요. EBS 책에 올해 습득 작품 목록을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데 올해쯤 한번 나오지도 않을까.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긴 하거든.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안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한문으로 지은 한시인데 이제 요새 뭐 한문을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풀어쓴 이 한시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봤던 수사법들이 표현법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는지 일단. 일단 보이는 표현법 뭐가 있을까? 서리법 보여야죠. 서리법 있습니다. 어디쯤에 있어요? 어느 때 말을요? 이거 자 서리법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얘가 서리법인 걸 인지를 해야 우리가 해석이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원래 이게 의문문이잖아. 언제 마르지? 그죠? 언제 마르지? 그죠? 그래서 이게 의문사가 있으면서 의문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서리법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결국 뜻은 뭐야?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겠니?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마른다 안 마른다? 마르지 않는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서리법이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행이 도치가 됐어요. 3행, 4행이 이렇게 이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가 의문상 도치. 그러니까 사실은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이건. 3행은. 근데 그 이유,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유가 오히려 4행에 나와 있어. 원래는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순서잖아. 근데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왔으니까 도치야. 알겠지? 내가 밥을 3일 굶었으니까 배고프다 이래야 되는데 나 배고프다 3일 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지? 자 원인이 뒤에 나와 있는 거야.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이제 사람들이 흘리는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은 바로 여기 대동강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대동강물에 더해진다 이거. 사람들이 대동강가에서 헤어지면서 계속 막 눈물을 흘려갖고 이 눈물이 계속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까 이 대동강물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표현법을 이제 아직은 안 나오고 이거 다음에 나올 거긴 한데 하나 더 있지 이제. 그래서 도치가 보이고 서리가 보이고 또 뭐가 보여야 돼? 과장이 또 보여야 되죠. 그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또 과장법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흘린다고 강물이 그지? 마르고 안 마르고를 결정할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여기 화자가 이별에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걸 과장법을 통해서 이제 표현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이 정도 시의 내용을 읽고서. 그래서 자, 서리, 과장, 도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보인다는 걸 찾아낼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잘 쳤네 그래도. 뭐 예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시는요. 비개인 긴 두개 풀빛이 짙은데 이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비가 내리다가 이제 그치고 나면 풀빛이 짙다는 것은 경치가 그지? 바깥 경치는 굉장히 화사하고 좋다는 얘기야. 우리가 막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있다가 비 오고 나면 시야가 깨끗해지고 이제 하늘이 맑아 보이고 이럴 때 있잖아 이제. 그래서 자 비가 개고 이제 풀빛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화자는 근데 반대야. 남포에서 지금 임을 보내는 상황이면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는 화자의 정서. 그지? 마이너스. 그지? 역시나 요게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화자의 처지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원래 시에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낼 때 자연과 비교하면서 이제 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죠? 자연과. 아까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었고. 그래서 자연의 모습은 아주 좋은데 나는 지금 임과 이별하면서 슬픈 노래나 부르고 있는 이런 쭈글쭈글한 상황이다. 그지? 이런 걸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결국 이제 자연과 인간의 대비 이런 것들 시에서 아주 잘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표현법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봐봐. 그럼 이제 강조법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과장, 반복, 영탄 이거 나오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지금도 얘기했지만 뭐 과장, 반복 이런 것도 이제 읽어보면 되겠고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페이지 넘겨서 뭐 점층도 있고 개조도 있고 이런 이제 읽어보면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상징, 이건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상징적인 걸 여기 뭐 개념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만 이제 한번 훑어보고 이제 앞에 다시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 50쪽에 이제 5번 이미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미지라는 게 우리말 한자어지만 하면 뭐라고, 이미지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이미지를 뭐라고 얘기할까? 심상. 됐죠? 이미지는 심상이야. 그래서 이 이미지란 게 시어에 의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영상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 했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해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 이제 뭐 당연히 감각적 이미지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란 말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감각적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란 수능에서 다룰 때 이미지란 말 속에 감각적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여기 선택지에 어떤 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선지로 물어봤다 치자 이거. 그런데 여기 시가 이게 나왔어요. 껍데기는 가난하고 신동엽의 유명한 시가 있거든. 껍데기는 가난.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뭐 적절한 것을 할 때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왔다면 저게 맞을까 틀릴까? 저 시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저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되는 이유가요. 되는 이유가 이 시의 이제 내용을 보면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남고 뭐 이런 표현 나오고요. 상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런 표현이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화자에게 있어서는 플러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고 얘네들은 화자에게 이제 마이너스. 이건 그지?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거지. 남아라 가라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이 분명히 대조가 된다는 것은 감각적 이미지로서 대조가 되는 건 아니야. 그잖아, 그지? 감각적인, 그지? 껍데기의 감각적인, 그지? 예를 들어서 감각적 대조라는 건 뭐야? 길다면 뭐예요? 길다의 감각적 대비가 되는 거. 짧다고요. 어둡다의 감각적 대비는 밝다 뭐 이런 거잖아, 그지? 어둡다, 그지? 그런 게 감각적 대비인 거야. 근데 얘는 그러한 감각적인 대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면 의미 있죠. 의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껍데기의 반대말이 알맹이가 아니고 흙가슴의 반대말이 쇠붙이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대조적 이미지, 이거는 그러니까 관념적인 의미의 대조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내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것들을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문제 푸는 주인은 본인이니까. 내가 이제 내 기준으로 이제 이게 문제 선지가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기준을 이제 어디서 세워야 되냐? 일단 기본적인 개념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익혀두고 최종 확인은 어디서? 기출을 통해서 하는 거야. 기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분석하고 반복하라는 게요. 그 지문,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뭐 몇 개년 수능을 보는 건 그지? 근데 거기 나온 작품,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작품의 내용을 딸딸딸 외울 필요는 없다. 2, 3년 만에 나왔던 작품이 또 나올 리는 없잖아, 그지? 그런데 뭘 보는 거야?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지? 문제의 유형을 보면 이제 애매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색채 이미지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색채 이거는 노랑, 파랑, 빨강 이런 말 그대로 색깔 이름이 나타나면 색채어를 활용하여 이런 건데,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이렇게 이제 선지가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색채 이미지라는 것은 이제 색채어를 포함해서 색채어가 아니어도 색깔을 떠올릴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어떤 그지 표현들 단어들을 이제 색채 이미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기준이 있어 사실. 그지? 어느 정도가 색채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색채 이미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딱 못 자르듯이 구분할 수 있나요? 없지. 기출 문제 보고 하는 거야. 기출 문제 보고 대략적인 그 구분선을 내가 이제 설정을 해놔야 돼. 내 기준은. 아, 이 정도 표현이 나오면 이건 색채 이미지로 처리하는구나. 이 정도는 색채 이미지라고 하지 않는구나. 아시겠죠? 그 기준은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기출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애매할 때는 이제 그 기출 문제 이제 가지고 직접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제가 볼 땐 이게 이제 색채 이미지인 것 같은데 여기서 답이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죠? 이래서 이거는 색채 이미지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니면 이건 색채 여기까지는 색채 이미지야. 하면서 이제 결국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출은 그런 의미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기출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례도 있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어떤 그지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러한 애매한 개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이제 역할을 기출이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말한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는 당연한 거고요. 감각적 이미지가 아닌 이런 경우에도 이런 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할 때 아시겠죠?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공감각적 이미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뭐래? 어떤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되어 나타나는 이미지. 이 전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돼. 우리가 수능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란 말은 사실 오히려 잘 안 써요. 또 쓰지 말란 법은 없지만 평가원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에 이제 어떤 시구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걸 갖다가 공감각적 심상이 보인다 이렇게 안 와요, 그지? 그지? 이렇게 나타나지. 감각이 전이 됐다라고. 그래서 감각이 전이 됐다는 게 이제 공감각에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예는 얘죠. 김광균 시인의 이제 외인촌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게 공감각 예로 제일 많이 나와. 여러 가지 책들 보면 그래서 원래 이 종소리가 청각적 심상이잖아, 그지? 근데 종소리 우리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그지? 소리는 사실 진동이잖아요, 진동. 근데 이제 그게 진동이 퍼져 나가는 거지. 지금 막 구름이 막 돌려나 그지? 이들 징소리 한번 들어볼래? 징소리 들어보셨나? 징소리 들어봤죠? 징소리 한번 들을게. 사물놀이에 징소리가 들리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소리가 시작됐지만 저 뒷사람도 들었을 거야. 이런 거야. 근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지? 근데 그걸 갖다 눈에 보이게 해놨잖아, 그지? 이렇게 흩어지는 푸른. 요렇게 한 거지. 청각을 시각화한 거지. 요 화자가 요 화자인데, 그지? 이게 전이죠, 전.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이동시키는 거. 이제 전이. 이게 이제 공감들. 알겠지?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이걸 이제 막 잘 이해를 못하고 막 또 수업 시간에 졸면서 듣는 애들은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어. 하나의 표현 안에 청각도 보이고 시각도 보이면 이게 공감각인가 보다. 이제 근데 아니에요, 그죠? 전이가 있어야 돼. 두 개의 감각이 드러난다고 이게 공감각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복합 감각. 이게 이제 여러 감각이 나열돼. 이 복합 감각하고 이제 혼동하지 말라 이거야 이제. 그래서 자. 이런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칩시다. 큰 소리로 짖으며 달려가는 개. 여기 이제 감각이 뭐가 보여요 일단? 그다음에 또 뭐가 보여? 보이잖아, 그지?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공감각적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뭐가 없어? 전이가 없잖아. 이건 전이가 없어. 전이가 없다는 거. 얘는 실제로 종소리를 우리가 들었을 때 실제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청각이야. 근데 그 종소리가 퍼져 나가지. 그러나 퍼져 나가는 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그걸 시각화시킨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도 둘 다 경험을 하잖아. 개가 짖는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달려가는 개를 실제 보기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복합 감각이야. 그래서 이게 복합 감각이지,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두 개의 감각을 경치. 나란히 놓는다 이거. 두 개의 감각을 경치란 말 쓰죠. 나란히 놓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절대로 감각의 전이가 아니, 공감각이 아니죠. 이런 것들. 알겠죠? 그래서 개가 이제 막 큰 소리 짖잖아, 그지? 개가 큰 소리를 어떻게 짖어? 내가 어떻게 짖어? 나는 큰 소리를 짖는 개한테 깜빡 속은 적 있어. 개가 형이라고 불러. 형! 뒤에서 동생인 줄 알고 쳐다보면 시베리안 그 개새끼죠. 걔는 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개가 있다면 이거는 공감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6번의 객관적 상관물을 이거 이제 아까 시간에 이미 얘기한 거고요. 그지? 거기.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요거 이제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오셔서요. 이제 41쪽에 보면 김광준의 추일서정 하늘과 설명이라는 현대식 독편과 뒤에 이제 세 문제 있지.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빨리 좀 한번 풀어보십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는 숙제를 좀 들을 거야. 이게 풀어 이게 계속 수업 시간에 풀면서 하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지금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